안녕하십니까. 동작 50플러스 센터 컨설턴트 장성혜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더 바람직한 공동체를 좀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이기는 대화법은 조금 다를까요? 어떤 순서로, 이것도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듣고, 묻고, 말하기. 다르지 않죠. 듣고, 묻고, 말하기는 우리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대화법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말하는 걸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죠. 그런데 갈등 그 해결의 대화법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묻고, 말하기를 좀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약간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훈련을 약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듣기로 들어가 볼게요. 듣기는 4단계의 듣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장구 치며 흘려듣기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걸 노래방처럼 듣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통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 노래 막 박수 치면서 즐겁게 함께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죠? 머릿속에 내가 다음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친구들 만나서 가벼운 수다를 떨 때 어떻게 하세요?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이거 끝나면 이거 물어봐야지, 혹은 내 이야기도 해야지 라는 내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맞장구 치며 흘려듣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간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듯이 친구들과 가볍게 흥겨운 시간 혹은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좀 즐겁게 보내는 시간에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사소한 그런 수다가 쌓여서 깊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진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듣기의 태도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갈등 해결의 테이블에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갈등 해결의 테이블에서 맞장구 치며 흘려듣기는 차라리 그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것보다 약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선택적 청취인데요. 저는 이것을 라디오처럼 듣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라디오 틀어놓고 들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귀 기울여서 딱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나에게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였다가 듣고 싶은 거 듣기, 그리고 또 재미가 없으면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듣죠. 그렇게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흘려 들으면서 그 필터링을 하면서 듣는 것을 선택적 듣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좀 더 그 단계보다 더 높이 올라갔을 때 경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 경청은 신중한 듣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면서 듣고 또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듣습니다. 가슴 깊이 듣는 것이죠. 근데 내 경험에 비추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경험에 비추어 이건 옳다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내 경험에 비춰보니 이건 이렇게 된 거구나, 얘가 이렇게 한 건 이렇게 된 거네 라고 내 나름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적 경청은 이런 해석이나 평가 없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또 감정을 수용하면서 듣는 것이 공감적 경청인데요. 우리 갈등 해결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그 자리에서 지금 내 얘기를 하기도 바쁘고 나의 억울한 사정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상대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갈등 해결에 주도권을 줄 수가 없어요. 갈등 당사자와 당사자로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서로가 갈등의 주도권, 갈등의 키를 함께 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어떻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이해하는 것은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첫 출발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공감적 경청은 어떻죠?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만 줘도 너무 고마워하고 느꼈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상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리고 듣기만 했을 뿐인데 굉장히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존중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어떤 진심을 보게 되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자,
보여주면서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5가지 OFSEN, 오프센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많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오픈 포스처, 열려있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팔짱을 끼고 앉아있으면 어떻죠? 이거는 닫혀있는 자세예요. 가슴을 열어주고 내 몸통을 열어서 상대에게 보이는 것, 이게 열려있는 자세죠. 혹은 제가 이렇게 돌아 앉아 있다면,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다면 이거 닫혀 있는 자세예요. 열려 있는 자세는 그 사람과 정면에서 내 몸과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 이렇게 열려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경청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어떻죠? 나 더 이상 너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조금은 열려있는 자세로 조금은 기울인 그런 자세가 경청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미소. 만국의 공통어죠. 저 미소를 보여주시면 금상첨화겠죠. 눈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눈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하면 어떻죠?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눈을 맞추고 얼굴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을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청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서 듣기와 관련된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듣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지만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데는 가장 좋은 메시지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나 표정이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를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에 메모해 두셨다가 조금 이렇게 연습을 좀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듣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비언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실게요. 메라비언은 UCLA의 그 명예교수, 좀 오래된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견이 없는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행동의 메시지가 말의 메시지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내용해 주는 메시지는 겨우 7%밖에 되지 않고 시각적 메시지, 태도라든가 표정이 주는 메시지 또는 청각적 메시지는 목소리, 음성의 톤, 뉘앙스, 그런 어떤 고저 장단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 그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잘한다 이러고 얘기할 때하고 정말 잘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톤만 들어도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인지 아니면 칭찬하는 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또 사랑한다 라는 말보다 그냥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또 눈을 맞춰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열려있는 자세로 기울여서 바라만 봐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죠. 특히나 우리가 갈등 해결에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그 테이블에 앉을 때는 상호 존중과 신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어떤 비언어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질문하기인데요. 갈등의 표면적인 그 섬 꼭대기에서 깊은 뿌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질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진짜 삽을 들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에 삽을 들고 내면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은 대화 내용에 그래서 깊이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질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폐쇄형으로 닫힌 질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열린 질문의 형태인데요. 자, 폐쇄형의 질문은 예, 아니요, 혹은 단답형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죠? 혹은 갈등 상황에서 땡땡 씨가, 장성혜 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네,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은 이런 거죠. 자유로운 답변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요즘 잘 지내시죠? 라는 질문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혹은 요즘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죠?
상대방의 지금 하고 있는 일, 거기에 대한 생각 등등의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누구 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시기보다는 누구누구 씨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는 예, 아니요를 답하는 질문보다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내면에 숨어있는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좋은 질문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자, 명료화하는 질문, 또 구체화하는 질문, 또 시각을 조금은 바꿔줄 수 있는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일까? 잘 모르고 듣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오해에 오해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료화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 겪은 곤란한 상황이 누구누구시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닌데요 라고 바꿔줄 수도 있고요. 혹은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내가 들은 바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대화에 어떤 깊이를 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구체화 질문인데요. 상황을 그냥 추상적인 결론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내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럼 아까 내 땡땡씨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땡땡씨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글쎄요,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혹은 이런 행동 때문에 곤란해졌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질문을 통해서 약간의 시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죠. 자, 이런 거예요. 곤란해진 데에는 땡땡씨 말고도 또 그 밖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땡땡씨 때문에 곤란해졌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유도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 상황,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의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궁금한 것보다도 더 필요해서 묻는 질문을 만들어 나갔다면 좋은 질문을 만드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가지 질문의 형태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 라고 묻는 거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왜? 라고 물으면요. 거의 90% 이상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죠. 왜 그랬니? 왜 다 끝내지 못했니? 그렇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금은 신경을 써서 바꿔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다 끝내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니? 이렇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니? 라고 바꿔서 질문해 주시지 않으면 비난한다 라고 듣기 쉽습니다. 또 유도 질문, 무언에 압력을 넣는 질문이죠. 이런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질문의 형태를 띤 강요지요. 또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지? 그렇죠. 선택의 여지 없이 하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다중 질문이에요. 한꺼번에 두세 가지 이상의 답변을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뭉뚱그려져 있죠.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죠? 상대방은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말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말문을 닫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쇄형 연속 질문인데요. 추궁당하거나 비난받는 느낌을 주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우리 아까 폐쇄형 질문이 뭐였죠? yes, no. 네, 아니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이런 거죠. 저녁 먹었니? 네. 어디서 먹었니? 학교 앞에서요. 뭐 먹었니? 비빔밥이요. 누구와 먹었니? 친구하고요. 이 정도의 연속 질문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이 내가 밥 먹은 것에 대해서 뭔가 취조할 게 있나? 뭔가 알아내고 싶은 게 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고요. 취조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 질문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진심을 전하는, 이제는 듣기도 했고 상대방에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도 해 보았다면 나의 진심을 어떻게 말해서 전할까 하는 거예요. 6개나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만 추려왔습니다. 경청 후 말하기는요. 충분히 다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들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있겠지만요. 충분히 듣고 이해하면 나의 입장과 의견을 더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기다려 주셔야 해요.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양해받고 말하기. 양해를 받는다는 거는요,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혹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요, 상대가 나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대의 양해를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상대가 나의 말을 들을 준비, 내가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단순하게 말하기예요. 길고 복잡한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죠. 뭐 이러이러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했고 저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내 말을 따라오기가 너무 벅차요. 그리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오해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또 내용 역시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말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견과 사실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아까 누가 나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을 때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야. 이거 의견인가요? 사실인가요? 우리는 보통 나를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도 안 하니까 무례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겐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의견은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의견과 사실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못된 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거는 나의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서로 의견이다 라고 얘기하고 의견은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하기예요. 긍정적 단어 사용, 또 긍정적 문장을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말을 잘 저장하지 않습니다. 늦잠 자지 마 라고 얘기하면 늦잠을 저장해요.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될까요? 일찍 일어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의 진행을 평가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을까? 라는 말과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같은 것을 의논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뭐 때문에 잘못됐을까 하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져요.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되었을까 한다면 그 잘못된 걸 뒤집어서 새로운 방식을,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침묵과 비언어 메시지 활용, 소리 없이 말하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도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침묵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비언어적인 메시지, 내가 어떤 태도, 나의 표정에서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갈등 상황에서 좀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항아리라는 굉장히 좋은 기절이 있어서 경청과 관련된 좋은 기절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욕망을 넣기도 하고 사랑을 넣기도 하고 추억을 넣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도 있습니다. 경청이 이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청에 의해서 어떤 항아리가 빚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뒤집어 놓은 항아리와 같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넣을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담을 수가 없고 또 꺼내서 쓸 수도 없습니다. 들었지만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메아리, 바람일 뿐이죠. 여기 좀 멋져 보이는 항아리가 있는데 멋진 것일까요? 정말 무서운 항아리예요. 자, 귀로 들은 것을 나의 부정적 감정과 뒤섞는 것은 독이 든 항아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물약을 넣어도 그 안에 내 감정에 독이 들어있다면 독약으로 변해버리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 같이 또 상호작용을 할 때 항상 나의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갈등 관리,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